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회계 번영지역 범위를 동영상 강의로 촬영하고 있고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이후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동영상 강의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도 해봤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TV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한번 또 도전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수업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국가회계 법령이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가회계 법령 체계를 보시면 먼저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 체계는 국가회계법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의 근거는 이제 법률에 있기 때문에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발생주의 관련된 법은 이제 국가회계법이고, 물론 이제 발생주의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이제 회계법이니까 발생주의를 당연히 포함하겠고 발생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었으니까 이제 예산 회계도 이제 들어있긴 한데요. 태생의 원인은 이제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거였으니까 발생주의 사항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 체계는 이제 국가회계법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으로서의 국가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회계 기준을 규정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상위법인 이제 국가회계법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가회계법은 이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포함한 결산보고서의 구성, 체계, 작성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국가회계라는 게 이제 듀얼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쪽의 회계 그리고 발생주의 재무제표 회계 이 두 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는 결국 보고는 세입세추의 결산이고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기록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무회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이야기합니다. 법체계는 이제 법 하위로는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가회계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회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입세출 결산, 재무회계,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입세출 결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의 세부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재정을 보면 이제 예산도 있지만 이제 기금도 있다고 했고, 기금의 이제 회계 그리고 기금의 이제 결산 보고 방식이 이제 수입지출 결산이니까 이제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작성 방법도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회계 기준인데요. 국가회계 기준은 국가 재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합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계법과 시행령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각각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회계 기준은 only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벤치마크한 그런 기준은 예전에 이제 조문식으로 되어 있던 기준을 이제 벤치마크에서 기준 체계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담는
이제 각종 그 기준의 세부 내용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등을 이제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벤치마크한 그 기준, 원래 기준은 예전에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예전의 기업회계 기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용어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다음 이제 국가회계 예규인데요. 국가회계 예규는 국가회계 기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임하여 정한 사람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회계 기준이 아까 이제 시행 규칙으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가회계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각 기준서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누더기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막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14년 12월에 재정상태표 개정법의 회계 처리 지침부터 시작해서 20여 개의 이제 지침 그리고 연금액의 준칙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22개의 국가회계예규로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각종 이제 지침을 정비하는데요. 뭐 일반 유형자산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유형자산 이제 기준서와 같은 무형자산 기준서 같은 그런 기준서 체계로 이렇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공영 체계를 다시 이제 살펴보면 법, 시행령, 그리고 기준, 국가회계예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라키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 체계, 그러니까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포괄한 결산보고 체계 구성 등이 나와 있고,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국가회계기준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각종 기준, 그리고 예규는 이 국가회계 기준이 정하지 않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그런 예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의할 점은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제 국가회계 기준이 올해 이제 바뀌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현금흐름표가 이제 들어옵니다. 현금흐름표. 과거에는 이제 현금흐름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의 구성이었고 이제 시행만 유예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의 구성으로 이제 포함시켰고 그래서 BSPL 그리고 CFC 이런 이제 체계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구성과 이제 동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현금흐름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업이 그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 또 그 발생주의 회계의 어떤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조금 그 진일보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가회계 법령의 체계인데요. 제 국가회계법 제정 이전에 국가회계법은 이제 2007년에 제정이 됐는데 국가회계법 제정 이전에도 예산회계가 있었죠. 그럼 그 예산회계가 가지고 있는 회계 방식, 기록 방식 그리고 보고 방식에 대한 그 법이 있었겠죠. 모든 그 행정부의 행위의 근원은 법이라고 했으니까 그 회계와 결산에 관한, 그러니까 기록과 결산에 관한 법률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국가재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의 이제 결산장에서 우리 회계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그 규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생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회계법이 세워지면서 국가회계법이 제정될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결국 이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각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이제 이게 숙제가 됐습니다. 국가회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도입하려면 발생주의를 시작한다라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국가재정법에 넣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워낙 크다 보니까 발생주의가 뭔가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국가회계법을 만들면 과거의 국가재정법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가름을 타줘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국가재정법은 어떻게 보면 일반법, 회계와 관련된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이제 국가회계법은 어떤 특별법의 성격을 좀 띠자,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국가재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자. 그래서 내용은 재정 운영의 일반 원칙, 예산 편성 집행, 성과관리 결산, 국가 채무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뼈대만 있는 거고, 살은 이제 국가회계법에서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관련 규정을 보면 국가재정법은 이제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이게 뭘까요? 언제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보고의 작성이고, 그리고 제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규정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중앙간서 단위에서 결산을 한번 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국가를 만들고, 이건 기획재정 만드는 거죠. 기획재정 만든 국가결산보고서를 이제 감사원에 제출해서 검사받고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가져갑니다. 반면 이제 국가회계법은 이제 결산보고서의 이제 세부 내용, 작성 방법들을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보고서들이, 그리고 보고서 책은 어떻고, 이제 그 세부 부속서류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회계법이 이제 되면서 이제 규정하게 이제 됩니다. 참고로 이제 지방도 원래 이제 지방재정법만 있었어요. 근데 국가가 국가회계법을 만드네? 그럼 우리도 이제 지방회계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약간 이제 지방은 이제 국가를 또 벤치마크해서 이제 그 모든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지방재정법만 있다가 이제 지방회계법으로 이렇게 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주요 내용만 좀 훑고 세부 내용은 이제 법을 직접 보면서 하겠습니다. 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에서 국가회계 원칙, 그 원칙이 있겠죠. 우리 국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보고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충분성, 이해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국가회계는 누가 책임을 지냐? 기업은 이제 CFO죠. 여기도 이제 비슷한 있습니다. 회계 책임관. 그리고 국가 전체는 이제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앙관서장이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그 소속에 소관되는 그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긴 한데요. 거기 이제 회계 책임관 CF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회계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 기준도 만들고 결산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내가 시험 문제 만들고, 내가 이제 시험 문제 풀고, 내가 시험 문제 채점하고, 이제 이런 식이, 채점까지 안 하겠죠. 감사원이 채점한다고 치면 내가 시험 문제를 만들고 내가 푸는 그런 식이니까,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라도 둬서 뭔가 국가회계 기준,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객관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이제 뒀습니다. 그래서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거버넌스가 있다 보시면 되고, 결산의 수행 및 결산 보고서. 그래서
중앙관세청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비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관세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따라서 그 소관하는 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를 작성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결산보고서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는 듀얼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회계와 관련된 보고서도 나오고 재무회계와 관련된 보고서 나온다. 여기 이제 현금으로 빠졌네요. 현금으로표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국가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지표가 있고, 그리고 현금주의로 만든 세입세출 결산이다. 세입과 세출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세입세출 결산이 있고, 기금은 이제 수입지출 결산이다. 이 재무제표와 쌍을 이루는 것은 이제 성과보고서고, 이 재무제표가 도입이 될 때 어떤 국가 재정의 이제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이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산보고는 또 성과보고서니까 그것과 쌍을 이뤄서 이렇게 결산보고서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들을 요약한 게 이제 결산개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 이제 그 다음 그 슬라이드로 가기 전에 국가회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회계법.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회계법 보면 1조, 목적 잘 보이시나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일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제 보이지 않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걸 직접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칙이 있고요. 이 법은 제1조 목적이죠.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행안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발생주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 이유는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회계를 포함한 이제 정부회계 그게 시험 문제가 이제 CPA 시험 문제가 이렇게 상법스러운 이 조문 하나하나를 또 꼬아서 문제를 내는 그런 식의 유형이기 때문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읽어가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제2조는 정의인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앙관서의 장이란,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그리고 뭐 헌법에서 이제 말하는 뭐 감사원 등 그런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중앙관세의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없으면 이제 부처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처의 장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이제 중앙관세 장이라고 하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나 법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행정부와 이제 독립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국회도 예산이 들어가고 법원도 들어가고 헌법재판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결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럼 기록과 결산 및 보고 그게 이제 회계이기 때문에 국가회계법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행정부의 각 그 중앙관서도 들어오지만
이제 국회, 법원, 이제 헌법재판소 여기도 이제 들어온다. 그리고 기금관리 주체란 이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관리 주체는 이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가 이제 되고요. 적용 범위는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이죠. 모든 그 재정의 범위에 들어가는 회계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가회계의 원칙입니다. 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 원칙. 자, 기록하고 보고 어떻게 해요?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나 이제 당연하긴 한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이 정도의 문구는 한번 훑고, 아, 이런 문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 명료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참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조금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충분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계연도는 이제 매년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관장은 아까 이제 그 PPT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리고 중앙관세 장과 기금관리주체. 기금관리주체는 뭐였죠?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중앙관세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데 누구에가요?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회의한다. 감사원도 국가회계에 관해서는 이제 협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대로 이제 모든 게 입맛대로 되면 안 되니까 감사원과 협의하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인관의 임명 등 중앙관세의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처인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처인관은 무슨 업무를 하느냐? 내부 통제, 그리고 회계 결산 및 분석, 지도 감독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CFO죠. 그런 사항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회계처인관을 두는 거는 아니고 이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수행하는 그런 업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죠. 회계처인관 임명은 중앙관세청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 뭐 국장이면 국장님 이분이 회계처인관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회계처인관을 업무를 이렇게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제10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이 법은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및 기금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 우수하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왔냐면 이게 이 국가회계법은 이제 이미 그 예산회계가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제 발생주의 회계로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다른 법률하고 상충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에 관한 회계에 관한 그런 법률들이 굉장히 다른 법률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고치고 이걸 제정하자니 너무 개정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또는 혹시나 이제 누락해서 이제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조항을 넣어서 모든 그런 다른 법률에서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국가회계법이 우선이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이제 회계처리의 기준입니다. 회계처리의 기준. 회계처리의 기준은 이제 제11조 국가회계 기준인데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거죠.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기획지정무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은 국가회계 기준이고 그게 기획지정무령으로 아까 제가 기획지정 규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기획지정령입니다. 기획지정무령.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고 령입니다. 령. 그러니까 국가회계 기준은 기획재정무령이다. 기획재정무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은 회계 업무 처리에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엄밀히 말하면 그 국가회계 기준 안에는 이제 예산회계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어야 되는데 발생주의만 이제 그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회계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발생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니까 이제 거기에 좀 많이 힘이 실린 그런 부분인 거죠.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예전에 이제 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산하에 이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국가회계와 관련된 기준을 연구하고 결산 그리고 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산인데요. 자, 결산의 수행. 자, 중앙관세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4조, 15조, 15조 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부를 통합한 결산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관세의 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앙관세 소관에 결산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걸 통합합니다. 통합.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결산보고서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통합하는 겁니다. 이제 중앙관세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 주체. 그러니까 기금관리 주체가 이제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잖아요. 근데 중앙관세의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관세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관리 주체도 있고 중앙관세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 주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에서 이제 기금을 관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기금은 이제 공단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앙관리장이 아닌 기금관리주가 있어요. 근데 회계연도마다 14, 15, 15조 2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관 중앙관세장에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관세의 장에 관리하면은 뭐 통합하니까 내 밑에는 기금이니까 중앙관세장에 관리하는 기금은 언제까지 가져와? 이러면 가져오겠죠. 근데 중앙관세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언제까지 가져와? 그러면 왜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법에다 이제 규정한 거죠. 중앙관세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소관 중앙관세장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기금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감사보고서 이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금 운용 규모가 좀 크다. 그런 기금들은 미리 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받아서 그 기금이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중앙관세장이 아닌 기금관리 주체입니다. 그리고 제3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세 결산보고, 여기서 나온 중앙관세 결산보고서죠. 그러니까 중앙관세장이 만든 결산보고를 통합해서 국가결산보고서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14조가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그 유효한 그런 법이고 규정이고, 이 14조의 빨간색은 이 내년부터 이제 유효합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 빨간색은 요거죠, 요거 현금으로표. 이제 현금으로표가 이제 새로 들어오더라.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 현금으로표가 들어온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 요거 시행일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1일 때문에 국가도 이제 현금으로표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자,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소의 집행 결과 재정 운영 내용을 재무상태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요약을 잘 하라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수입지출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에 이제 부속 이제 서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계속비 결산 명세서,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총액계산 사업 집행 명세서, 이런 이제 쭉 보면서 이거는 예산 결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첨부 서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거 내용을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걸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이해가 있으시면 돼요. 기금은 이런 게 있고, 이제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 편 있잖아요. 재무제표 편에는 또 어떤 게 이제 포함되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간혹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보고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세입세출 결산의 첨부 서류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재무제표에 관한 그런 부속 서류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예산회계 시절에도 채권 채무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현금주의로 결산을 하더라도 조각조각 나눠서 이거는 국가채권이야, 이거는 국유재산이야, 이거는 물품이야, 이거는 국가채권,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서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만드니까 그걸 없애자 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보고서는 잔액이잖아, 잔액. 밸런스. 밸런스면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인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첨부 서류로 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그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인데, 국가 채무? 이상해. 그게 부채는 부채지 왜 국가 채무야? 또는 국가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그 탄생의 배경은 이제 예산회계이기 때문에, 예산회계에서 관리되던 그런 보고서들이 이제 발생주의 BS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ABB의 사용 명세서의 작성, 내부 통제, 회계장부의 비치, 관리 감독, 교육, 책임,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요것들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시행령들이 있겠죠. 시행령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국가회계법 시행령. 자, 국가회계 시행령이죠. 아까 이제 본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 파일을 다운받은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국가회계법 시행령입니다. 당연히 이제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죠.
자, 회계책임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책임과의 업무, 그러니까 제7조 2항 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뭐 이런 블라블라 있는 거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위탁 업무는 어떤 거다, 블라블라. 그러니까 위탁과 관련돼서도 그냥 위탁을 할 수 없는 거죠. 다 그 법에서 또는 법에 위임을 받은 영에서 명확히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 운용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용 규모. 그러니까 직전 회계연도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회계감사와 관련된 이제 외감법을 배우신 분들은 또 그 아시겠지만 뭐 매출액, 자산 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금 운용 규모, 그러니까 기금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그런 규모,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 변동 규모죠. 그런 운영하는 그런 규모. 그런 규모가 이제 5천억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약간 이제 그 감사 대상을 정하는 이제 크리테리아, 근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거, 이제 독립성이나 뭐 3개월 회계 정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는 뭐 3개월도에 그 다음 3개월도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 회계감사에도 나오는 뭐 독립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결산보고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세출 쪽을 보여드렸죠. 세출 예산액, 전년도 6월에 예비비 사용액, 뭐 전년도 증감액, 그리고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6월에 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죠. 법 제15조의 2, 제3,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재무제표에 부속하는 서류죠. 첨부하는 서류죠. 그래서 국유재산 관련용 보고서, 물품 관련용 보고서가 추가된다. 자, 회계장부의 위치, 실지지도 및 조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국가회계법 시행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국가회계 플람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각종 예규들이 있습니다. 국가회계 플람은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국가회계 통계센터 가보시면 네, 국가회계 최종 통계센터 들어있는데요. 회계 플람 이렇게 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회계 플람이 있죠. 가보면 회계 플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이클레에서 올려드렸고, 이클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국가회계법 시행령 되어 있죠. 이제 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이제 지침을 가지고, 예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같이 보고, 이제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지침을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중앙관사별 이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그 표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각 중앙관서죠. 중앙관서장이 있겠고, 그래서 뭐 산림청도 있고,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가 있습니다. 여러 개 그 부처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기타 특별회계와 기업 특별회계로 나누었느냐? 요거는 이제 결국 그 회계 처리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기타 특별회계는 요렇게 좀 비슷하고 기업 특별회계는 요렇게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기업이죠. 기업 특별회계.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엔터프라이즈라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익을 측정해 봐야 되는 이제 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기금을 그 운영해서 이익이 이제 많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익 규모를 측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회계나 보고 방식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재정의 그 회계 분류, 재정에서 회계 분류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이렇게 그 분류가 된다는 것이 특별회계에서는 이제 기타 특별회계와 기업 특별회계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 도입 전에서는 일반회계 결산을 했고 특별회계를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특별회계마다 이제 결산을 하고 또 기금도 기금 결산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생주의가 도입되면서 중앙간사의장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간사의장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과거엔 이렇게 했는데 예산하기 때는 이제 발생주의 도입되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 또는 교육부에 또는 국방부의 중앙관세청은 그 소관이 속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서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교육부 일반회계 결산보고서, 기타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기금보고서. 여기는 사학진흥 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금들을 다 모아서 특별회계 그 결산목을 다 모아서 일반회계 결산목을 다 모아서 이렇게 통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앙관세청이 이제 책임을 지고 해당 회계를 통합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교육부 장관이 그 관리하잖아요. 네. 사학연금 기금이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학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이제 공단. 제가 이제 그 공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앙관세청이 관리하지 않는 관리하지 않는 기금관리 주체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관세청이 관리하지 않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를 받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 규모가 5천억 이상인 애들은 이제 감사를 받고 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내가 관리하지 않아. 그런데도 통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받고 오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결산, 그러니까 전체 결산하는 과정은 회계기금별,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각각 이제 재무지표 만들고 그래야 이제 그걸 통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관서별 재무지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산림청, 교육부 뭐 이런 그 부처별로 이제 재무지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하나만 있는 거고 이제 특별회계나 뭐 기금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농어촌 구조 계산 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들이 부처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누어져 있더라도 그 해당하는 그 부처에 특별회계만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관사별 재무지표 만드는데, 물론 이제 그 회계와 기금 간에 이제 내부 거래가 있으면 내부 거래가 제외가 되는.
그러니까 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 한쪽에서는 빌려주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차입하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빌려주고 차입하고 대여하고 차입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수익이고 비용이고 이런 식이면 이제 여러 번 그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전체 규모가 부풀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쪽 왼쪽 그 통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통합하는 회계 실체 모음으로 봤을 때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 거니까 그런 이제 내부 거래는 제거해서 보여줍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이제 중앙관들이 있겠죠. 산림청, 뭐 교육부, 국방부 이렇게 있는데 그 부처 간의 내부 거래는 제거해야겠죠. 이제 대체 분계가 있어요. 유의할 건 이제 대체 분계가 있는데 이제 대체 분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제 뒤에 이렇게 또 통합 관련된 시침을 배우면서 또 배우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성과보고서 부분인데요. 성과보고서 부분은 이제 성과보고서를 왜 만들게 되었느냐? 결국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표인 거죠. 이거는 산림청은 이용 증지를 통해서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한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면 성과 지표를 뭘 알았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달성했는지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임업인의 소득 증대,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경우는 국립자연 휴양림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국립자연 휴양림 이용자 수 늘어나면 임업인의 소득도 증대되고 산림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국립자연 휴양림 이용자 수를 지표화하는 거죠. 뭘 측정하려고요? 성과를 측정하려고.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려고 이제 잡는데 항상 이제 그럼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311만 명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당해년도 이제 그 목표 대비 실적을 보니까 이제 90.7%인 거죠. 그러니까 딱 달랑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잘 되어 있는지 뭐 잘못됐는데 90점이면 높은 건가? 100점 맞아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120점을 맞아야 되는 건가? 120%를 달성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결국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비교인 것이고 이게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고 전년도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보는 거고 전년보다 이제 그 지표가 개선됐는지 보는 겁니다. 거기서 또 지표가 개선된 이유를 이제 파악을 할 때 뭔가 재정이 더 투입이 돼서 달성률이 높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뭐 동일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성과가 높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재정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단위가 있다고 했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원가라고 했습니다. 원가. 그래서 항상 국가결산보고서가 성과보고서와 이제 재무제표가 같이 가는 이유는 재무제표의 그 재정운용표의 원가와 이제 그 성과 지표의 달성률을 비교해가면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그래서 환류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런 구성이 됩니다. 다음 이제 국가회계 기준의 구성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장이 이제 총칙이고요. 총칙. 제2장은 재정상태표 BS, 제3장이 재정운용표 PL, 제4장 없네?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산부채 평가. 그러니까 자산부채 평가가 이제 4장으로 빠진 이유는 결국 이제 자산부채 평가 결과는
재정 상태표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증가 감소가 결국 수익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운용표가 되는 거고요. 순자산 변동표 추정입니다. 현금으로 표도 있어. 사실은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표가 별도의 재무제표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5장 순자산 변동표에 그냥 쓱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현금으로 표가 별도의 장이 있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돼서 조금은 아쉽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2장 재정상태표, 제3장 재정운용표 보면 작성 기준, 정의, 뭐 인식 기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회계 기준의 의미 법적 근거. 말씀드렸듯이 국가 회계 기준은 국가 재정 전 부문의 발생주의 복식 부의 처리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회계 기준인 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기금회계 처리. 그래서 국가회계법 11조에 근거한다. 이게 재정상태표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긴 하는 건데 이제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동 비유동을 나누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이유는 유동성 분류는 재무제표 작성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것인가, 현금 지출이 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나누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1년 기준으로 현금의 유입 유출을 이제 추정해서 분류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1년 후에도 이 기업이 문제없이 이제 살아있을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아. 그러면 1년 후에도 이제 살아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영업 활동으로 현금물이 아주 나쁘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서 유동자산이 많다? 그럼 1년 후에도 이제 살아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던 그런 시절에 1년 정도는 내가 안심하고 저 회사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동 비유동을 나눴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국가재무제표에 이제 심었는데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도 결산 보고서를 지금 그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2023년 결산 보고서를 아직도 이제 승인 안 한 거죠. 근데 2024년도란 말이죠, 지금. 2024년도는 이미 작년 말 전에 예산 승인돼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은 결국 열심히 분류는 하고 있지만 예산 수립이나 이런 거에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24년에 예산은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그 2023년 결산을 해서 2024년에 뭔가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계속 제가 말을 했고, 결국 이제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산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부채도 차입 부채와 충당 부채. 그러니까 유동성 분류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의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순자산은 똑같으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그 파워포인트에 실진 않았지만 이제 국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쭉 같이 볼 텐데 거기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표는 PL이죠. 자, PL인데 통상적인 기업의 손익계산서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이익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뭐 법인세 창업적 순이익 이런 이익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정부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부는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가가 중요해요. 어디다 썼어? 어디다 썼어가 원가예요. 그러니까 원가 중심점이 있고 비용들이 보이니까 어디다 썼어? 그게 원가예요. 그래서 원가들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수능원가, 재정운용 수능원가, 재정운용 결과는 이제 바텀라인이죠. 기업의 손익계산을 치면 이제 단기 순이익인 겁니다. 근데 재정운용 결과가 플러스면 뭐예요? 플러스면 수익이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재정운용 결과가 플러스면? 비용이 많은 거죠.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운용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뒤집어 놓은 형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원가들을 집계하는 거고, 원가에서 뭘 빼요? 수익을 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수능가는 프로그램 추론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이 차감한다. 재정운용 수능가는 이 프로그램 수능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을 더해요, 빼요? 더해요, 빼요? 더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가를 계속 구하는 그런 시기니까 원가,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 더하고 비배분 수익 뺍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재정운용 순호가에서 비교한 수익 등을 차감해서 산출한다. 이런 이제 그 보고 방식이 기업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국가는 어디다 썼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를 보여주는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교환 수익이냐, 비교한 수익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이 기업은 힘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비교한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산 수중의 이익이죠. 그런 케이스는 매우 드물어요. 네. 기업에게 공짜로 줘? 또는 공짜로 비용이 나가?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거죠. 그런 게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국가는, 정부는 그런 게 매우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세도 대부분 이제 조세 법령에 따라서 이제 징수하는 그런 수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국가가 취하는 서비스,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취한 서비스를 많이 받아서 뭐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한 수익이 많다. 그러니까 비교한 수익은 이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한 수익이 있고 대부분이 국가의 권력 행사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이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징수권이 있고 그 징수권을 행사해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이제 비교한 수익이라고 하고 이렇게 교환 수익과 비교한 수익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 표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시 방식이 다르고 이제 수익 인식 기준도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교환 수익과 비교한 수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재정운용표 편에서 더 자세히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회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회계와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다 100%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다르구나. 왜 다르냐? 국가는 쓰는 조직이야. 그리고 국가는 어떤 그 권력 행사를 통해서 반대급부 없이 받는 게 많아. 또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그냥 이전 그냥 보조금과 같이 그냥 쓰세요 하고 특정 이제 목적에 맞게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이전 지출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비교한 지출인 거죠. 그런 비교환적인 성격이 많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그런 그 교환과 비교환이 그 어떤 그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재무제표에 표시할 거냐.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기본적으로 보고되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이제 IFRS가 클린 서플러스죠. 그러니까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클린 서플러스죠. 그러니까 서플러스가 모두 손익계산서에서 기록이 되고 그 서플러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집합손익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과거에는 막 그 자산에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양합니다. 그런데 국가에게는 이제 비교환 수익의 경우에, 그러니까 교환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권력 행사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순자산 변동표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손익계산서 집합손익으로 집계가 되고, 그 서플러스 또 데피시시 있을 수도 있죠. 결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결과 집합손익이 이제 이익영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물론 이제 기타 포괄손익 무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이 비교환 수익의 경우에 이회계와 이회계 뭐예요?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어디에 표시라고요? 순자산 변동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순자산에 반영을 시키라는 겁니다. 어디가?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여기는 그냥 쓰는 애들이에요.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측정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수익을, 특히 이제 비교환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순자산 변동표를 보내는 거죠. 근데 기업특별회 기금은 재정운용표를 반영합니다. 여기는 기업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익을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모두 손익계산에 반영이 된다. 재정운용표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비교한 수익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 변동표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재정운용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순자산 변동표 있던 걸 다시 이제 재정운용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걸 다시 또 드러내가지고 그 손익계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서 그 국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서 이제 대체분이 있죠. 대체. 그러니까 일반 회계나 기타 특별하게 있는 그 비교한 수익을 또 드러내서 국가의 재정운용표 수익으로 가는 그런 대체 회계 처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통합 회계 처리 지형도 보면서 세부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재정운용표의 구조를 보면, 자, 원가예요. 원가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또 원가를 집계하는 표시 방식이에요. 거기서 뭘 빼요? 수익을 빼요. 그러니까 순이죠. 순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원가의 순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총 원가에서 수익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순원가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서 얼마의 원가가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관리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직접 쓰이진 않지만 이제 이 기금운용 부처의 관리 운영하는데 쓰이는 비용, 인건비, 경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더해줘요, 빼줘요? 프로그램 순원가에서 더해줘요, 빼줘요?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고 비용 비용.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그 외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더해지고 비배분 수익은 차감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재정운용 순원가입니다. 그리고 비교한 수익 등이에요. 이렇게 쭉 부담금 수익,
재제금 수익, 해외보험 수익, 채무면제익, 기타 비교한 수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되냐? 국가는 뭐부터요? 재정운용 순환가부터. 재정운용 순환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각 부처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끌고 오는 거죠. 네,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끌고 오고 비교한 수익 등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각 분야의 원가를 집계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보건복지, 교육, R&D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원가를 집계하는 게 좋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야라는 게 약간 이제 부처마다 좀 섞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 분야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순환가를 집계해서 보여주는 걸로 이제 분야의 어떤 운영 원가를 이제 대체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 부채의 평가는 이제 자산 부채 평가가 각각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유형자산 감액 손실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그 IFRS로 이해하면 손상입니다. 손상.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이 감액 손실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기업회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이 남아 있는 거라서 이건 손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물리적 손상,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 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수가능액으로 조정하다. 이건 뭐 손상이니까. 부채 가액은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 대여금, 유용자산, 무용자산, 뭐 사회기반 시설, 국채, 장기채권, 채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사회기반 시설 그렇죠? 사회기반 시설. 그러니까 정액법 등을 사용해서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 요소를 상각하는데 이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취득 당시에 용역 잠재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그러니까 도로를 생각하면 도로를 건설했을 때의 용역 잠재력. 용역 잠재력이 뭘까요? 뭐 시속 120km 뭐 이런 거겠죠. 그게 계속 유지돼. 왜 유지되죠? 계속 아스팔트 유지 보수를 하니까 만약에 아스팔트가 이제 뭐 계속 그 무게가 나가는 트럭들이 지나다니면서 패여있다. 그럼 120km로 달리다가 이제 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어. 그럼 용역장벽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근데 계속 아스팔트를 깔고 포장해서 계속 수선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120km 계속 달릴 수 있어. 그러면 용역잠재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을 대체라는 말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은 무게 없겠죠. 그래서 그냥 그 수선유지 비용을 발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순자산 변동표. 자,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나타낸 재무제표이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중앙가사 또는 기금의 경우 기초순자산, 재정운용 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 항목, 기말 순자산 표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그러니까 순자산 변동표에 재정운용 결과라는 건 집합선익이 오는 거죠. 그거 말고 재원의 조달 및 조정이 있어. 물론 이제 조정 항목이 있어서 이제 바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게는 요게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비교한 수익 비용들이 이제 이쪽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영시키는 거죠. 근데 국가순자산 변동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기초순자산, 재정운용효과, 조정 항목, 그러니까 기초에서 기말로 변동한 항목이 요거죠. 재정운용효과, 집합선효과, 조정 항목 이렇게 있다. 순자산은 기본 순자산이 있어요. 적립금 및 예업이 있어요. 순자산 조정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그 IFRS에. 그러니까 그 미실현 손익 등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재정운용표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평가 손익들이 이제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또 그 나중에 해당 그 수업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중앙가산 순자산 변동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그 순자산의 구분이고, 이건 합계고, 여기서 여기로 변동하는 건데, 요게 있다는 거죠. 지원의 주담이죠. 요게 비교한 수익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국고 수익, 이게 뭔지 이제 또 알 텐데, 나중에 이제 국고금액에 배우면 비교한 수익, 국고이전이축, 부상, 이게 다 이제 비교하죠, 비교. 그러니까 반대급부 없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이제 순자산 변동표에 재원의 조달을 일자로 넣는다는 거죠. 국가는 기초에서 기말로 가는데 뭐가 없어요? 재원의 조달이 일정이 없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자, 총칙 있다고 그랬죠?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블라블라 뭐예요? 경제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하기. 그렇죠? 아, 발생주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2조 정의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 범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원칙,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 그러니까 이런 일반 원칙도 이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것들이 있다. 한 6가지 있는 거죠. 간단 명료하게, 충분히, 비교 가능하게, 중요성에 따라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5조 재무제표 부속 서류. 빨간색이죠. 빨간색. 원래 재무제표 부속 서류가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 근데 왜 삭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석만 가는 거죠. 주석만.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주석을 다 만들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석을 어떻게 만든다, 그 양식을 이제 또 기획재무장관이 이제 만들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또 주석으로 편입을 시킬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됐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필수 보충 정보, 부속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러니까 부속 명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도 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됐죠. 재무제표 작성 원칙, 비교 형식, 자, 내부의 상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국고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 정리 기한 중에
그러니까 출납을 정리하는 거죠.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중에 그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와 다음 각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니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입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해에 넘어서 이제 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각 호에 걸리는 것들이라고 하면 넘었어도 그 전년도 말에 수입된 것을 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출납이 딱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제 사유가 좀 있으면 전년도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블라블라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몇 조였죠? 5조 2항, 6조 제1항. 네, 5조 2항 있습니다. 자, 5조 2항을 보면, 자, 한국은행 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익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뭐 받으러 다닌다는 게 아니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가져와서 이제 납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받았어요. 출납 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익금을 한국은행 이거에 따라 납입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걸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납입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납입한 걸로 본다 이런 거. 그래서 출납정리 기한 때는 이제 출납정리 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20일이었죠. 20일. 1월 20일까지 출납 정리 기한.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 1월 20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수납을 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좀 늦게 이제 그러니까 들고 있었어. 들고 있는 걸 한국은행에 이제 넣는 거는 이제 20일 뒤에 넣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 연도에 입금한 걸로 본다는 거죠. 지정상태표 작성 기준. 여기 바뀐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산의 구분,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 기타 자산을 구분한다. 보여드렸죠. 이제 자산의 인식 기준, 뭐 이거는 이제 재정상태표 쪽에 볼 때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여기 이항 보면 요것도 이제 그 재정상태표 때 배우긴 할 텐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할 자산으로서 뭐 남대문 같은 거죠. 국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 이하 유사한 자산이란다.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예전에는 필수 보충 정보였어요. 근데 주소를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역이 있고 금융 자산 정의가 있고요. 유무형 자산 있고요. 기타 자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기반 시설이 이제 삭제가 되네요. 이렇게 있었는데 유무형 자산에 포함시켜서 이제 사회기반 시설을 별도의 이제 분류 항목으로 넣지 않고 유무형 자산에 포함시켜서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 시설, 무형자산 안에 이제 넣습니다.
약간의 이제 표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니까 이런 것들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채도 차입 부채, 충당 부채, 기타 부채 이렇게 나뉘는 거였고요. 쭉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세부적인 사항들이 늘어난 거고요. 쭉 보시면 되고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원가 지침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준에까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원가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그 스크롤 다운 하는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걸 좀 유의해서 이번에 봐야 될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쭉쭉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의 정의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용의 정의와 구분, 이전 비용과 국가 운영 비용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 정의들이 좀 달라진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감액과 관련된 거 나오고요. 투자증권의 평가, 정부 출자금의 평가, 대금의 미수채권의 평가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는 이제 재정상태표 배울 때 다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이게 내용이 많죠. 그래서 배울 개정 과목들이 되게 많고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조목조목 이제 짚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금흐름표 요게 순자산동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의아하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성 기준은 직접법입니다. 직접법. 직접법인지 한번 볼까요? 현금흐름표. 운영활동으로 이제 이게 그 기업으로 치면 영업활동이죠. 운영활동으로 현금흐름 그래서 유입 유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유입 유출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자활동 유입 유출, 재무활동 유입 유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법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는 현금흐름표를 포함시켰다. 여기 이제 6장 필보충 부동산에 있었는데 주석으로 이제 됐고 필보충 뭐 삭제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석은 나중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회계 법령 체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재정 통계 이걸 이제 그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제 주교재에 그 재정 통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 통계를 좀 넣어놨어요. 통계는 뭐냐? 통계는 일반 기업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듯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이죠.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광해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통계라는 것은 결국 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통합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처럼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GFSM 2002처럼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그래서 이 매뉴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회계 기준을 치면 각 그 개정 과목들이 있고 그런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개정 과목 기준으로 이제 다 통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식 기준들이 그 회계 기준하고 동일하지 않죠.
그리고 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 그러니까 부채만을 위해서 이제 PSDS에 따라서 또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요. PSDS는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ance Issues.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방, 공공기관. 지방은 이제 교육제, 지방교육제 정도 있는 거고, 그걸 합쳐서 물론 이제 기준차익 초적, 기존가구 연계, 통합 및 내부거래 제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내부거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 지정 통계, 공공부문 지정 통계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체계 및 구조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풀어서 이 클래스에 올리는 것을 이번 첫 번째 과제로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게끔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출력해서 이제 동그라미 하셔서 뭔가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어떠한 방식도 이제 가능하니까 1번부터 1, 2, 3, 4, 5, 6, 6문제입니다. 뭐 많지 않습니다. 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배우신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두 회계사가 돼야 된다, 회계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사 시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 게 제 목표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이제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또 좀 감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이 숙제가 나가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치겠고요. 오늘 설명한 자료들은 다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한가해 맞으시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소리가 이제 잘 전달이 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밀폐된 공간이어서 약간 울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숙제 이 클래스에 꼭 올려주시고요. 과제와 관련돼서도 이 클래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